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는 정면 인터뷰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어제 모두 마무리됐죠.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정상회담 결과 정리해보고 또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에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고 또 마지막 날에는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방한 내내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경제 안보, 기술 동맹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갖는 의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이번 방문의 테마가 한미 동맹의 재건 및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한다. 이런 거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좀 커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를 보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간주하고 보다 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사회 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우리나라와 심도 있는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선봉장에 이제 경제 안보, 그다음에 기술 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하실 때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잖아요. 네. 그리고 떠나는 날 오전에도 현대차 정의연 사장과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 미국 내 투자를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독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군사안보뿐이 아니라 경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 정부 간 협력, 기업 간 협력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 캠퍼스 방문이라든지 현대차 정의선 사장과의 독대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한미 동맹을 재건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됐다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IPEF 좀 생소하지만은 이 단어도 많이 듣게 됐어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경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앞으로 한중 관계가 지난 사드 갈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또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한중 관계가 좀 경색되지 않을까, 좀 소원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네.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드 배치와 다른 거에 뭐냐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사드 레이더를 우리 국내에 배치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자국의 레이더를 갖다가 자국 내 레이더를 펼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이런 안보 문제가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한중 양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IPEF 같이 다자 경제 협의체예요. 협정을 맺는 것도 아니고 뭔가 또 조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논의를 하는 여러 국가가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인데 그걸 가지고서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을 보복을 한다. 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다. 으름장은 놓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뭐 명분으로 삼아서 한국을 갖다가 이제 그 보복, 경제 보복이라든지 네. 어떤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요. 그런 말 고려해 본다면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의 입장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경제협의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경제협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적인 그런 형태의 외교적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자국을 배제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중국이 갖는 불안이고요. 그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네. 중국을 배제하거나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향후 논의될 첨단 기술 분야, 네. 국제 규범이나 원칙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네. 우리는 그리고 중국과 어떤 다양한 형태의 중국 경쟁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편적 원칙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 미국과 논의하는 것이고 똑같은 형태의 경제협의체를 중국이 만든다면 그것이 보편적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RCEP에도 참여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중국 언론에서는 IPEF 이거 말고도 전반적인 기조가 한미 경제 기술 동맹 강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보적인 측면이 아니라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 으림장을 놓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여기서 좀 구분드려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네.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경제 협력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일체 뭐라고 할 그런 명분이 없어요. 이거는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간의 경제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 그것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자협 논의에서 IPEF라든지 퍼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이 차별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국내적으로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중국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떤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보편적 그 협력 원칙에 기반을 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고 네. 그에 부합하는 그와 상응하는 그런 협력을 중국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태도가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밝혀가지고 중국 측 이해를 구하고요. 그런 원칙을 네. 가지고 계속 접근하다 보면 보다 더 공간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남북 관계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은 보통 이제 DMZ를 방문한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산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 DMZ를 가서 이제 뭔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정치적으로 좀 선호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DMZ를 이미 부통령 때 방문을 하셨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한반도 지금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항공우주 작전본부가 네. 이제 한반도 전역을 관통하는 비행체 그리고 미사일 이런 걸 모두 다 모니터링하고 네. 거기에 대응하는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장병들이 24시간 상시 주둔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상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철동 같은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 북한에 대해서 정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그런 우주 작전 본부를 찾은 것은 아무래도 현재 그 한반도 안보 상황,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처음인데요. 그 안의 모습까지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북미 대화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론적 수준에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북 정책이 우리 공동성명에서 방점을 지켰던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 그래서 대북 연합태세, 한미 간의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에 많은 비중이 실렸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북핵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이런 부분이 담기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대화 재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정부의 입장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고 대화장으로 나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반면에 북한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장으로 나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착 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한미라든지 북한 모두 선제적으로 양보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한동안 북미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 확대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양 정상이 합의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7차 핵실험이 거의 뭐 준비는 다 끝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핵실험 도발 또는 탄도미사일 도발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중에 방위를 기간 중에 만약 또 다른 도발을 한다면 그 정말로 엄중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정상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근거리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발한다라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위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래서 네. 우리 정부에서도 플랜 B를 가동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잠식된 것 같은데요. 7차 핵 실험이라든지 또 다른 ICM 발사 도발은 아무래도 그것은 북한의 군사적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돌아간 이후에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일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지금 일본이 새롭게 진출이 가능한 건지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 원해온 부분인데요. 네.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사국들이 다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방일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게 주는 그런 수사적인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외교적인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장일치가 돼서 이제 기존 회원국 5개국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 시간이 지나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가 좀 호전이 되고 그리고 또 해당 국가들 간의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셈법이 달라져가지고 일본을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다른 어떤 판도가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